2026년 1월 7일 수요일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주의 미래부터 에너지 지정학 그리고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까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각기 다른 분야인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그 순간들을 포착해서 이게 당신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자료는 정말 흥미롭죠. 워런 버핏의 퇴임을 암시하는 기사인데 본문은 없고 제목만 덩그러니 주어져서요. 마치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수수께끼도 한번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인류의 활동 무드를 지구 밖으로 확장하는 우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뉴사이언티스트 기사를 보니까 2026년이 우주 탐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상업용 우주정거장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유일한 우주 거점이었던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퇴역이 있습니다. 아, ISS? 네, ISS는 건설과 운영에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가까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200조 원이요? 와, 네, 아폴로 계획 전체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런 막대한 비용이랑 또 장비 노후화 때문에 2030년쯤이면 임무를 마치고 태평양에 수장될 예정이거든요. 2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끝난다니 그 자체로 거대한 사건이네요. 그럼 그 빈자리를 이제 민간 기업들이 채운다는 거군요. 기사를 보니까 스타트업 베스트가 바로 올해 5월에 스페이스X 로켓으로 헤븐1이라는 걸 쏘아 올리고요. 또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것도 자체 모듈을 발사할 계획이라고요. 네, 여기서 기사가 강조하는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independent. 아, 독립적. 예. 예전에도 민간 기업이 만든 모듈이 ISS에 도킹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주정거장이라는 앱을 돌릴 수 있는 운영체랑 하드웨어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뭐 이런 의미군요. 네네.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로켓과 우주선, 그러니까 인프라를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프라가 먼저 깔렸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그 위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전국에 고속도로가 깔린 뒤에야 물류 혁명이 일어나고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2026년은 바로 그 우주 고속도로 위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원년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 관광은 뭐 소수의 억만장자들을 위한 것일 테고 미세중력 실험이라는 게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정부기관, 즉 나사 같은 것이 가장 큰 고객이 될 겁니다. 아, 역시 정부가 먼저? 네. 나사 입장에서도 ISS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정거장의 일부를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초기 수요를 확보한 뒤에 점차 제약이나 신소재 개발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고객을 넓혀가는 전략이죠.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만들기 힘든 완벽한 구형의 인공 장기나 아니면 결정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합금을 우주에서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군요. 마치 골드러시 시절에 금을 캐러 서부로 몰려가던 사람들처럼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저궤도로 몰려가는 스페이스 러시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사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베스트나 시에라 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간의 경쟁이 결국 우주로 가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과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 독점에서 민간 경쟁으로의 전환. 이것이 우주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 겁니다. 우주에서 민간 주도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지구에서는 지정학의 거대한 힘이 에너지 시장의 낡은 판을 흔들고 있군요. 바로 보내주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베네수엘라 관련 기사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데 정말 대담하다 못해 파격적이던데요. 그렇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투자하면 그 돈을 나중에 미국 정부가 물어주겠다 이거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인 투자를 제안받은 셈이죠. 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온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말 그대로 기름 위에 떠 있는 나라입니다. 매장량은 세계 1위라고 들었어요. 네, 전 세계 매장량의 5분의 1을 가졌죠. 그런데 오랜 독재와 부패,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유 생산 시설이 완전히 망가져서요. 지금은 생산량이 전 세계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된다고요? 네, 거대한 저수지에 물은 가득한데 수도꼭지가 녹슬어서 물이 한 방울씩 나오는 딱 그런 격이죠. 기사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더군요. 정치적인 걸림돌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국이 미리 판을 짜두는 거네요. 단순히 석유를 더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인 동시에 지정학적 체스 게임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정상화되면 국제 유가는 크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동시에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아,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네, 한 수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으려는 복합적인 전략인 겁니다.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솔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 주머니 사정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그게 핵심적인 정치적 동력이죠. 그런데 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계획이 가진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이 계획의 목표는 유가를 낮추는 건데 정작 이 계획에 참여해야 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석유 기업들은 유가가 높아야 돈을 버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자신들의 이익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선뜻 투자할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정부의 목표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아, 그래서 비용을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거의 국채 발행과 맞먹는 수준의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사실상 국가가 떠안겠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안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한 국가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어떻게 바꾸고 기업을 동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다는 전제 자체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요. 베네수엘라라는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해 에너지 시장의 룰을 새로 쓰려는 시도. 이것도 거대한 전환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앞선 두 이야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한 시대의 끝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247 월스트리트의 기사인데요. 저희는 지금 기사 본문 없이 오직 제목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CEO 퇴임은 시장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이자 3,540억 달러짜리 질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정말 그래요. 이 제목을 한번 탐정처럼 분해해보죠. 첫째, 워렌 버핏의 CEO 퇴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의 퇴장이니 그 자체로 금융계의 지축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의 책을 읽으면서 투자를 처음 배웠던 세대라 그런지 이 제목을 보니까 마음이 좀 묘하네요. 뭐랄까, 한 시대와 함께 저물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공감합니다. 그의 은퇴가 단순한 기업 총수의 교체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제목의 두 번째 구절, 시장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의 투자 철학,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고 오랜 시간 묵묵히 동행하는 가치 투자는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나 기업의 실체보다는 소셜미디어의 분위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밈 주식처럼요. 그렇죠. 버빗의 철학은 그런 단기적이고 소란스러운 시장의 흐름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었죠. 그런 그가 퇴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장을 지탱하던 묵직한 추가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3,540억 달러짜리 질문. 이 어마어마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대체 뭘까요? 본문이 없으니 정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버크시아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 규모를 말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부자로 유명한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둔 연금성 자산이 그 정도 규모에 육박하거든요. 3,5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가 넘는. 네, 엄청난 돈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것이겠죠. 워런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3,54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돈이 시장에 풀리느냐? 아니면 계속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혹은 그의 퇴임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서 징발할 수도 있는 가치의 총량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어떤 의미든 이 제목이 던지는 핵심은 명확해 보입니다. 한 위대한 거인이 떠나면서 남기는 거대한 공백과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맞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히 후임 CEO 3명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의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간 우주 정거장이 열어젖히는 새로운 스페이스 러시 시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짜기, 그리고 한 투자 거장의 퇴임이 예고하는 시장의 거대한 물음표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네요. 세 이야기 모두 낡은 시스템이 물러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줬죠.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우주 개발은 민간의 무한 경쟁 시대로, 경직된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상상력에 더해진 새로운 게임으로, 그리고 한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곧 시장의 법칙이었던 시대는 모두가 방향을 찾아 헤매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각각 다른 영역의 이야기지만 그 핵심에는 오래된 거인이 떠난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십 년간 저궤도를 독점했던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거인이 쾌장하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거인이 쓰러진 자리를 새로운 기회로 채우려 하고 금융시장의 거인 워런 버핏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거인이 떠난 자리를 민간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채우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공백을 강대국의 대담한 구상이 채우려 하고 워런 버핏이라는 거인이 떠날 자리에 3,540억 달러짜리 거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텅 빈 자리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